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베냐민 세슈코를 걱정해야 할까? 그 25-16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맨유에 온 새로운 스트라이커 베냐민 세슈코가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죠. 5경기 0골 0어시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9번 스트라이커, 최전방에서 뛰는 그 스트라이커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는 세슈코에 대해서 혹시나 세슈코도 그 이전의 절차를 밟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상황이 좀 그런 게, 세슈코가 아직 이번 시즌에 이적하고 나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에 반해서 나폴리로 간 호일룬이 곧바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죠. 아니, 분명 지금까지의 호일룬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호일룬을 보내고 세슈코를 새로 영입을 해온 건데, 정작 나폴리로 간 호일룬은 곧바로 데뷔골 넣고 새로 들어온 세슈코는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고, 이 두 개가 묘하게 겹치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진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슈코의 플레이랑 폼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하는 기사들이랑 제 생각을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해외 전문가들이나 유나이티드 전문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호일룬은 호일룬이고 세슈코는 세슈코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뛰고 있는 무대도 다르고 리그도 다르고 팀도 다르다 보니까 이 둘을 어차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각 리그에서 받는 압박 강도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상황을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라스무스 호일룬이 나폴리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온라인에서 몇몇 악플러들이 등장했을지도 모르지만, 세슈코는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과의 경쟁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호일룬은 가자마자 골 넣는데 세슈코는 뭐하냐, 세슈코가 호일룬보다 더 안 좋은 공격수가 아니냐, 우리가 더 최악을 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비교가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슈코에 대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선수의 나이도 어리고 현대축구에서 9번 스트라이커가 받는 압박을 생각해보면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전체의 시스템이나 상황이 그렇게 막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더더욱 세슈코에 대해서는 평가 보류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맨유의 시스템에서 세슈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한정된 움직임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슈코는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세슈코는 상대 라인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세슈코는 경기에 나올 때마다 상대 수비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는다. 속도나 힘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대 수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슈코 본인이 상대 수비보다 그런 피지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 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가능한 한 그 뒤쪽으로 빠른 패스를 보내라는 신호를 동료들에게 보낸다. 즉,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9번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의 위치에서 상대 라인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이에 라인 브레이킹을 하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공격 포인트는 안 나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의미한 침투 장면은 몇 번인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지난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장면입니다.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고 더리우트가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티의 최후방 라인이 매우 높게 하프라인을 걸쳐서 형성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시티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높게 잡으면서 무게중심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선수, 세슈코의 움직임을 보세요. 상대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라인을 뒤로 물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접 침투로 뒷공간 파괴, 치명적인 공격 시도를 하기 위해서 상대 센터백들 사이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슈코의 움직임을 파악한 더리우트가 오른쪽으로 패스, 측면 넓게 벌린 마즈라위가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는 세슈코가 이미 전력 질주로 시티의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리우트의 패스를 받은 마즈라위는 곧바로 세슈코가 달려가는 앞공간을 향해 볼을 때려 넣어줍니다. 그 결과 이렇게 빠르게 속도 경합을 하는 세슈코가 시티의 파이널 서드 안쪽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을 했죠. 시티 수비수들과의 속도 경합에서 이긴 세슈코는 그대로 시티 박스 안까지 진입. 마지막 슈팅이 돈나룸마에게 막히긴 했지만 꽤나 위협적인 뒷공간 침투 장면이었어요. 상대 라인이 높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곳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슈팅까지 이어진다. 이게 물론 득점으로 이어지면은 제일 좋겠지만, 이런 장면이 한 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세슈코를 상대하는 팀들은 라인을 쉽게 올리기가 다소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이 꽤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모림이 쓰는 시스템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모림이 쓰는 이 3-4-1 시스템은 중원 숫자가 적은 투미들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 라인을 뒤로 눌러놓는, 상대 최후방이 라인을 올리는 게 신경 쓰이게 되는,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는 세슈코의 플레이는 수적 열세에 놓이는 투미들이 그나마 공간을 얻을 수 있게 좀 도와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아모림의 3-4-2-1 시스템을 볼 때 양쪽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양 사이드 윙백에게 모두 공격적인 롤을 지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는 투미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투미들이 그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둘 다 30대인 이 두 미드필더가 상대의 3미들이나 4미들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는 현재 중원 싸움에서 수적 열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유나이티드가 크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세슈코가 상대 라인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 때 상대 최종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의 사이 이 포켓 공간이 조금이나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적 열세의 투미들, 이 미드필더 2명이랑 은베모나 쿠냐 같은 이선 자원 2명에게는 그래도 조금씩 숨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처럼 세슈코가 이렇게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시티 후방 라인이 뒤로 조금씩이나마 물러나게 되고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이 포켓 공간에 조금이나마 공간이 열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맨유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뒷공간 침투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세슈코의 플레이가 어떻게 좀 상대의 포켓을 좀 벌려놓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또 아까 보여드린 장면도 그렇고 그 외의 장면에서도 그런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서 직접 볼을 받는 장면들이 몇 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포지셔닝이나 침투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득점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브레이킹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도 동료 미드필더들이 조금이나마 편해진다는 거, 맨유의 지금 태생적인 투미들을 그나마 조금씩 서포트할 수 있는 9번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슈코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플레이, 성실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후방 진영에 롱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 센터백이든 아니면 골키퍼든 그들의 볼을 직접 탈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9번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후방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흔들어 놓으니까 상대 골키퍼나 후방 자원들이 볼을 받았을 때 부정확한 롱킥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을 보시죠. 지난 첼시전인데 첼시가 5분경 산체스가 퇴장당하기 전 상황입니다. 즉 11대 12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첼시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볼을 잡은 쿠쿠레아가 볼을 아래로 내리는데 이거를 포착한 세슈코가 볼이 향하는 곳을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굉장히 성실하게 센터백에게도 압박을 걸고요. 그리고 센터백이 골키퍼한테까지 볼을 내리니까 이것마저 따라가서 골키퍼한테까지 압박을 가하죠. 세슈코의 움직임에 당황한 산체스는 자신에게 전력 질주로 다가오는 그를 보고 이렇게 다소 부정확한 롱킥을 황급하게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 롱킥이 아니라 9번 스트라이커의 전력 질주, 압박 때문에 내보낸 롱킥이었기 때문에 산체스의 이 킥은 첼시 동료가 아니라 그대로 맨유 진영으로 떨어지면서 유나이티드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죠. 현대축구에서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한 발 더 뛰면서 상대의 부정확한 킥을 유도해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하는 세슈코의 플레이, 볼을 직접 뺏지는 못했을지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죠. 맨시티전인데 시티가 측면에서 볼을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 패스 루트를 확인한 세슈코가 곧바로 이 패스워크를 방해하기 위해서 후방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아까 첼시의 상황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 측면 지역에서부터 세슈코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니까 시티 역시 소유권을 골키퍼한테까지 내리고 세슈코는 이마저도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나룸마도 세슈코를 피해서 반대쪽 측면으로 볼을 넘겨줘요. 하지만 볼을 넘겨준 그 반대쪽 지역에 이미 유나이티드의 다른 이선 은베모가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전방 압박을 할 때 꽤나 좋은 그림, 우리가 압박을 가했을 때 상대가 당황해서 우리의 다른 압박이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볼을 넘겨주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은베모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에서 볼을 잡은 오라일리는 부정확한 롱킥을 쏘게 됐고 그 볼이 맨유 진영 요로와 마즈라이가 있는 공간에 떨어지면서 맨유가 또다시 소유권을 얻게 됐죠. 아까 첼시하고 비슷하게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압박을 가한다. 상대 골키퍼가 당황할 정도로 빠르고 성실하게 압박을 가한다. 그 결과 상대의 부정확한 롱킥을 유도하면서 소유권을 팀이 가져오게 된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슈코의 플레이가 특히나 지금 이런 맨유의 상황에 크게 이바지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막 후방에서 볼 돌리면서 중앙으로 전진 패스 놓고 측면으로 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빌드업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내줘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맨유가 지금 투미들 체제, 중원 장악력이 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내내 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미드필드에 전진 패스도 넣었다가 측면으로도 뺐다가 롱패스도 쐈다가 점유율도 막 엄청 끌어올리고 내내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선 전방 압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 유나이티드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슈코가 보여주고 있는 성실하고 빠른 전방 압박, 상대 후방 자원들의 패스워크를 방해하고 심지어 골키퍼도 당황해서 부정확한 롱킥을 쏘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유권을 얻게 되는 그런 플레이, 이 역시 지금 맨유의 그런 주도권적인 상황, 이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굉장히 좀 성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슈코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마지막 세 번째는 홀드업입니다.
우리 최전방에서 단단하게 볼을 지켜주면서 동료에게 연계를 해주는, 그러면서 치명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플레이죠. 이 홀더 플레이가 지금 아모림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려면 지금 아모림이 하고자 하는 축구, 특히나 그 빌드업의 목적성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모림의 이 3-4-2-1 시스템에서 최후방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양쪽 스토퍼가 넓게 벌리면서 골키퍼를 사이에 두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에 반해 이 가운데 센터백은 앞쪽으로 살짝 나오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6번 미드필더의 자리로 살짝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양쪽 스토퍼, 골키퍼, 살짝 올라온 가운데 센터백, 이 4명이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플러스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한쪽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은 양쪽 윙백들의 부분적인 가담이라든지, 이들이 패스워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우리 진영으로 깊숙하게 끌어들이게끔 유도해요. 그 상대가 충분히 우리 진영으로 깊숙하게 끌려 나왔을 때 이 중앙 쪽이 아니라 측면을 통해서 볼을 전진시키죠. 우리가 프리시즌에 많이 봤던 장면, 상대 전방 압박이 끌려 나오는 걸 확인하고 볼을 잡아서 오른쪽 윙백 아마드에게 패스, 아마드가 이걸 끌고 직접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드필더에게 전달해서 인, 아웃, 빠른 스피드로 전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숏패스로 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가 전방 압박에 많은 자원을 소비를 했다. 그래서 중앙이랑 압박 라인의 사이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골키퍼가 직접 최전방을 향해서 롱킥을 쏘기도 합니다. 이 볼을 받아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이 최전방 베냐민 세슈코죠. 이 볼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주변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동료에게 볼을 연계해주는 거. 왜냐면 상대가 전방 압박에 많은 숫자를 소모를 했다는 얘기는 이 침투하는 다른 선수에게는 분명 공간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볼을 받은 이 선수가 침착하게 연계만 해줄 수 있다면 맨유는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첼시전인데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고 첼시가 제한된 자원으로 약간의 부분적인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날 첼시가 전반 극초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간격이 벌어진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팀의 압박 기준선과 그 아래 라인의 사이, 이 간격이 꽤 넓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걸 확인한 맥과이어가 골키퍼 바인드르에게 패스. 볼을 받은 바인드르는 첼시의 압박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 선택지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롱킥을 선택을 합니다. 상대 라인의 간격들이 꽤 넓다, 꽤 벌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바로 롱킥을 쏜 건데, 이게 치명적으로 작용했어요. 바인드르가 찬 킥이 곧바로 최전방에 있는 세슈코 쪽으로 향하고, 이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의 라인 사이 간격이 꽤나 벌어져 있다. 압박 기준선과 미드필드 라인, 최후방 라인 사이의 간격이 꽤 넓어서 만약에 세슈코가 이 볼을 키핑하거나 동료에게 연결해줄 수 있으면 이미 완전히 견제를 안 받고 자유를 얻고 있는 맨유 선수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세슈코는 또 놀랍게도 이 볼을 조금 자유로운 선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대 뒷공간 라인을 파고들고 있는 뒤쪽 은베모 쪽으로 볼을 흘려줍니다. 세슈코가 완벽하게 볼을 떨궈주니까 이걸 은베모가 뒷공간을 파괴하면서 침투, 골키퍼와 1대1 찬스까지 가게 됐죠. 이걸 본 산체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은베모에게 파울, 전반 5분경에 레드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 라인의 간격이 좀 넓다는 걸 확인하고 쇼패스 빌드업이 아니라 곧바로 최전방으로 쏘는 롱킥을 선택한 바인드르의 킥,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 볼을 확실하게 따준 세슈코의 헤더, 이 두 플레이가 딱 들어맞았던 장면이었어요. 물론 아직 비교할 수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 같은 경우가 이전의 호일룬과 차별화되는 세슈코의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경기 5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세슈코가 상당히 활발하게 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 후방에서 날아오는 아까 바인드르가 쏜 롱킥 같은 경우든 아니면 동료들이 짧은 패스를 할 때 그거를 경유하는 역할을 해주든, 이런 중앙 최전방에서 9번 스트라이커인 세슈코가 볼 터치 한 번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맨유의 전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데, 물론 아직 표본이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전 호일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 호일룬은 그 홀더 버텨주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볼이 왔을 때 좀 당황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터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볼이 튀고 상대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분명 우리의 공격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맨유가 역습 위기를 좀 맞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세슈코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터치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까 바인드르와의 장면처럼 동료에게 헤더로 깔끔하게 연결해주는 이런 플레이도 나왔다는 게 기대가 좀 된다.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이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세슈코는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슈코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세슈코가 호일룬과 같은 자신감하락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 유나이티드 팬분들의 그런 걱정들은 이해를 하지만 세슈코는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세슈코는 페널티 지역 안팎에서 지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모림은 경기 감각이 올라옴에 따라 그를 더 자주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조금 지적을 하는 게 오히려 세슈코보다 좀 약간 팀 전체의 상황, 특히나 팀이 파이널 서드까지 위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보여주는 공격 작업에서의 답답함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팀 전체가 파이널 서드에서 안정감을 갖춰야 한다. 출전 시간의 일관성과 팀 동료들과의 반복적인 움직임은 세슈코가 맨체스터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아모림의 유나이티드에서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팀 동료들이 파이널 서드에서 당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이게 저는 무슨 얘기냐고 생각을 하냐면 유나이티드가 보여주고 있는 이 3-4-2-1 시스템에서 이선 자원들이 둘 다 안으로 좁히고 양쪽 윙백들이 모두 높게 그리고 깊숙하게 올라오고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이 3-2-4-1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다른 팀들이 이제 완성 포메이션을 3-2-4-1로 놨을 때 그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다른 팀의 윙어들이나 윙포어들이 차지하는 이 자리를 지금 맨유는 윙백들이 맡고 있다. 그러면 올라온 이 윙백들이 다른 팀들의 윙어, 윙포워드들이 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성향의 플레이를 꼭 해줘야 된다. 깊게 올라가서 크로스를 넣어주거나 드리블 돌파를 해서 상대를 한 명 제친 후에 컷백을 넣어주거나. 왜냐면 다른 팀의 3-2-4-1에서는 이 역할을 다른 윙어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똑같이 요구를 받는 건데 지금 맨유의 이 3-2-4-1 형태에서는 윙백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크로스의 질,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세밀한 플레이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측면이 살지 못하면 중앙은 더더욱 고립되고 상대한테 둘러싸일 수밖에 없으니까 팀 전체가 안정감, 파이널 서드에서의 침착함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슈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분명 재능이 있는 선수고요. 가지고 있는 툴이나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게 있는 선수인데 다른 팀이라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지금 유나이티드가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 작업들,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의 문제, 호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얽혀있는 팀이다 보니까 9번 스트라이커로서 혼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고 감사하겠다. 어쨌든 지난 시즌 유나이티드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득점의 부재, 골득실 마이너스, 우리가 골 넣는 건 너무 힘들고 상대한테 먹히는 건 너무 쉽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개선해서 이번 시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9번 스트라이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팬들의 속을 후련하게 하는 그런 득점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